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격심리학 강의할 김홍근 교수입니다. 지금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온 세계는 공포와 또 엄청난 두려움 속에 사람들이 위축되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는 사회적 거리두기 또는 자신의 개인 위생 청결 신경 써야 되겠지만 너무 심리적으로 위축되어져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못한다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제 수업이 시작되었으니 마칠 때까지 우리 모두 다 건강하고 그리고 감사하면서 수업에 임하도록 하십시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에게 한번 용기를 줍시다. 파이팅! 비대면 강의는 이렇게 진행될 거예요. 매주 화요일 오후 4시 이전에 먼저 여러분들은 유튜브로 동영상 강좌를 시청하십시오. 동영상은 30분 정도 분량으로 하나 내지 2개가 만들어질 겁니다. 아마 2개 정도로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5시부터 1시간 동안 줌 화상회의로 보충 강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때 여러분들이 질의응답을 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플레이스토어에서 줌을 다운받으시고 가입하는 일이 필수적이에요. 화상회의를 통해서 수업에 참석한 사람만이 출석 수업으로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목요일까지 그러니까 강의 마치고 수, 목 이틀 동안에 A4용지 한 장 분량으로 절반은 강의 요지를 요약해 주시고 또 절반은 자신의 소감이나 또 강의를 통해서 새롭게 깨달은 점을 기록해서 shalom@한멜.net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보낼 때의 제목으로는 과목명, 자신의 이름을 반드시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 교재는 일반적인 성격심리학 이론을 많이 사용하기도 하겠지만 스테판 미첼이 쓴 프로이트 이유라는 책이 있어요. 우리 강의 계획서에 올려져 있을 거예요. 우리 학교 서점에도 살 수 있고 또 교보나 그와 같은 알라딘 등에서 인터넷 주문하면 금방 배달될 겁니다. 프로이트 이후 그 책을 꼭 사시길 바라요. 그리고 독서 보고서는 나중에 다시 얘기하도록 할게요. 강의 계획, 수업 진행 계획은 이렇게 될 거예요. 오늘은 성격의 이해, 다음 주에는 프로이트의 정신 분석학에서의 성격 이해, 그 다음 주에는 안나 프로이트의 자아심리학에서의 성격 이해, 그리고 하인즈 하트만, 러네 스피츠의 자아심리학에서의 성격 이해, 아들러의 개인심리학에서의 성격 이해, 융분석심리학에서의 성격 이해, 그리고 설리반의 대인관계심리학에서의 성격 이해, 그리고 8강은 중간고사를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9강은 멜라니 클라인의 대상관계 이론에서의 성격 이해, 그리고 도널드 우즈 위니카스의 성격 이해, 로널드 페어베언의 성격 이해, 이렇게 현대정신분석학인 대상관계 중심으로 성격 이해를 살펴본 후에 호나이 그리고 모레이의
심리학에서의 성격 이해를 봅니다. 그리고 13강은 라칸 학파에서의 성격 이해, 그리고 14강은 윌프레드 비온에서의 성격 이해, 이렇게 학기말 고사를 치르게 되는데요. 우리가 성격 심리학을 공부할 때에 인지, 행동 또는 인문주의적인 측면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 심리학을 공부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번 학기에 저와 여러분은 정신분석학, 정신역동학이라는 이 학문 분야를 중심으로 인간의 성격을 살펴보려 합니다. 방금 여러분에게 말한 그와 같은 학자들은 대부분 거의 95% 이상은 다 정신분석학자입니다. 그렇게 정신분석학이라는 그 틀 안에서 우리가 성격을 이해하려 한다, 이렇게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성격이란 무엇인가? 그것을 인생이란 무엇인가? 또는 사랑이란 무엇인가? 라고 정리를 내는 것만큼 어려운 것일 거예요. 아니, 어쩌면 불가능할지 모릅니다. 근데 성격은 personality, 이 말은 탈 혹은 가면이라는 뜻입니다. 라틴어로 personality라는 말은 라틴어로 페르조나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요. 페르조나는 한마디로 말하면 가면이라는 뜻이에요. 즉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개인의 모습, 그게 사실 전부가 아닌데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personality는 페르조나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격을 정의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그것은 100명의 학자들이 있다면 100가지 정의를 내릴 거예요. 아마도 자신이 속한 학파나 어떤 한 개인의 관점에 따라서 성격을 정의를 내리기 때문에 상당히 정의를 내린다는 것은 어려운 작업에 해당된다. 어찌 보면 불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대부분의 학자들에게서 이런 형태의 성격 정의를 내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자면 알포트는 성격은 개인의 특유한 행동과 사고를 결정하는 심리, 신체적 체계, 즉 개인 내적 역동적인 조건이다. 그러니까 한 개인을 규정할 수 있는 그 고유한 행동, 고유한 사고, 고유한 어떤 정서, 그것은 그냥 밖으로 팍 품어져 나오는 게 아니라 개인 내적인 역동적 조직에 의해서 그렇게 나온다는 것이죠. 미셸은 성격은 보통 개인이 접하는 생활 상황에 대해 적응의 특성을 기술하는 사고와 감정을 포함하는 구별된 행동 패턴을 의미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19 이런 지구촌 재난 아래 어떤 사람은 매우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그리고 금방이라도 자신이 그 병에 전염되어질 것 같은 그런 공포 속에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매우 안정되고 편안하고 그러면서도 자신의 내적 침잠을 통해서 더 성장하는 계기로 삼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지구촌의 70억 인구가 이
병을 접하는 어떤 그 고유한 한 개인의 어떤 특성을 말하라면 70억 개의 다양성이 존재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아까 알포트가 얘기한 것처럼 심리 신체적 하나의 구조 스트럭처에 의해서, 즉 심리 내적 스트럭처에 의해서 그러한 행동, 그러한 정서, 그러한 사고를 결정한단 말이에요. 브루거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일관된 행동 패턴, 즉 개인 내부에서 일어나는 정신 내적 과정이다. 그래서 한 개인이 매우 어떤 일관성, 유일성을 계속 유지하는 것처럼 이러한 정서와 사고와 행동 패턴 안에는 매우 독특한 한 개인의 고유성이 존재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다비드 나주오는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반복하고 또 반복한다. 아니, 반복하는 나, 그것이 곧 나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한 개인은 끝없이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그런 성향을 띠고 있는 것을 봅니다. 성격 유형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마이어스와 그의 딸 브리거스가 2대에 걸쳐서 MBTI라는 그러한 그 성격 유형 16가지를 만들었어요. 물론 이 책은 MBTI를 활용해서 어떤 가족을 이해하는 책이고, 이 책은 성격 유형 MBTI를 활용해서 영성지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다양하게 성격 유형을 말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마이어스 브리거스를 보면은 성격 유형을 16가지로 말하고 있어요. 제일 먼저 그 운동 방향이 외적으로 향하느냐, 익스트로버전, 그리고 내적으로 향하느냐, 인트로버전. 그래서 E형과 I형으로 나눌 수 있죠. 여러분은 외향적인 성격입니까? 아니면 내향적인 성격입니까? 어떨 때는 내향적인 것 같은데 어떨 때는 되게 사교적인 외향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건 교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엄밀히 얘기하면 손흥민이가 축구를 할 때 오른발 왼발 다 잘 쓰잖아요. 그래도 굳이 더 편안한 발이 어떠냐고 한다면 손흥민이가 오른발이다 왼발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 것하고 똑같은 거죠. 즉 외향적일 때 좀 더 편안하고 나갔다, 또는 내향적일 때 좀 더 편안하고 나갔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그 기능적인 면에서 정보를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센싱 기능이냐 인투이션 기능이냐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 센싱 기능은 뭐냐면 자기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귀로 듣고 냄새 맡고 맛볼 수 있는 오감을 통해서 실존적인 실제를 보일 때에 정보를 수집하는 차원을 중요하게 여기는 반면에 인투이션, 즉 직관형의 사람들은 이 오감을 넘어서 주관적 세계를
정보를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투이션이니까 I여야 되는데 왜 N을 쓰느냐 하면 인트로버전, 내향성의 그 I가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서는 S형, N형으로 그렇게 나눠지죠. 그 다음에 감정형이냐 사고형이냐를 구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고형은 thinking, 그래서 T형이라고 하고, 감정형은 feeling, 즉 F형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매사에 감정이 앞서는지 아니면 사고가 앞서는지, 그 어떤 것이 자신에게 더 편안한지를 우리들에게 잘 감찰하고 또 사색해 보면 나는 어떤 존재이다, 그렇게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것들을 행하는 태도에 있어서 저지먼트, 즉 판단하고 분석하고 비교해서 결정하는 그런 형태를 취하느냐 아니면 인식 형태, 퍼셉션 형태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J형과 P형으로 나눌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16가지의 그 어떤 성격 유형이 만들어진다 할지라도, 그래서 교수님은 INFP이거든요. INFP. 네. INFP. 그러니까 10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16가지 성격 유형을 검사하고 그 중에 INFP 사람들 모여라 해서 모여보면 정말 내 같은 사람들이 구나, 이렇게 나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다 나가 아니에요. 그 이유는 일단 그 성격 유형 검사에서도 I형으로 규정하는 게, 어떤 사람은 그 경계선에서 조금 I 쪽으로 편안하다가 있고, 어떤 사람은 완전히 I형이 있을 수도 있고, 또 SN도 직관적이냐 아니면 실제적인 감각적이냐, 그것도 각각의 점수가 다를 거 아니에요. 또 어떤 사람은 약간 feeling, 감정적이다. 어떤 사람은 전적으로 감정적이다. 아니, 전적으로 나는 사고적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마찬가지 판단, 비교, 분석해서 결정을 내리느냐 아니면 적극적이고 어떤 자기 감을 중요시하고 그 결정을 내리느냐에도 다 다른 점수를 받을 거 아니에요. 점수가 완벽하게 똑같다 할지라도 한 개인의 타고난 또 기질이라든지 생애 초기의 경험에 따라서 성격은 고유해요.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70억의 지구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70억 개의 고유한 나만의 성격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성격이 좋다, 어떤 성격이 나쁘다, 그렇게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죠. 그냥 나의 내적 심리 구조에서 반복하고 반복되어지는 그런 나의 행동 패턴이나 정서나 아니면 다른 사람과의 대상관계를 통해서 이게 바로 나구나,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죠. 한 예를 들어봅시다. 이건 락강 학파에서 나지오가 말한 외상성 주의상스라는 그 개념인데, 이 주의상스는 한마디로 말하면
매우 강렬하고 폭압적인 감정의 모순 덩어리예요. 그래서 이 폭압적이어서 미성숙한 아이의 자아로서는 이 경험을 의식으로 등록하지 못해요. 그래서 의식적으로 표성화되지 못한, 분명히 겪었지만 혼란스럽게 경험되어진, 그래서 외상을 입은 자아로 인해서 동화되지 못한 감정의 혼합체를 말하는 거거든요. 뭐 한마디로 말하면 심볼릭 되어지지 못한 현상, 이걸 폐제 발작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주의상스가 만들어지면 주의상스는 그냥 경험되어진 것으로 무의식으로 사라져버리는 게 아니라 이 무의식적인 주의상스는 비슷한 환경 또는 그러한 상황이 되면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또 표현되어지고 반복하고 반복한단 말이에요. 그걸 베르나르의 임상을 통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이 베르나르라는 사람은 한 34살 정도 된 시공무원이었는데 그는 3가지 특별한 증상을 보이고 있어요. 그거는 뭐 증상이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그의 고유성이라는 측면에서 또 하나의 고유한 성격적 모습이라고도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임상을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반복적으로 모욕당하고 또 피압적으로 놓여졌을 때에 그때 편안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는 첫 번째 증상으로 결혼식을 앞두고 파혼하고 결혼식장에서 도망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시장님도 오시고 목사님도 오고 중요한 사람들이 다 참석한 결혼식장인데 이제 이 결혼식을 올리고 난다면 뭔가 불길한 일이 자신에게 일어날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그는 결혼식장에서 도망가곤 했어요. 아마 서너 번 그런 일이 있었어요. 두 번째 증상으로는 그 섹스 전화에 연결해서 거친 여자의 지시에 의해서 자위하면서 그 여자로부터 온갖 모욕을 당하는 것. 그래서 그가 절정에 이르게 되면 욕망이 들끓는 그런 상태를 추구하는 것을 매우 매료되어졌기 때문에 반복했어요. 그런데 항상 이런 의식이 끝나면 자기 혐오감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욕당하는 것 피약적이잖아요. 피약당했을 때에 자기 혐오감이 일어났을 때에 뭔가 자신은 심리적인 안정감을 갖는 그런 희한한 성격의 소유자였던 거죠. 이거는 뭐 성격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 좀 더 구체적으로는 하나의 베르나르의 증상이라고도, 병리적인 증상이라고도 말할 수 있죠. 세 번째 증상은 지난 4년 동안 매주 프랑스 반대 끝 지역으로 가서 집가 의자에 자리를 잡고 앉아 입을 벌리고 그리고 은퇴를 앞둔 늙은 치과 의사인 자신의 친아버지가 행하는 고통스러운 치료를 참아내는 것이에요. 그럼 여기 이상한 게 베르나르는 그렇다 할지라도 멀쩡한 일을 고통스럽게 과학적으로 행하는 치과 의사인 늙은 자기 아버지는 왜 이렇게 또 행할까요?
참 이해할 수 없는 게 인간이죠. 이것을 나지오가 유심하게 살펴보고 그리고 임상 연구를 통해서 내린 결과는 바로 이것 때문이었어요. 유년 시절 단 하나의 장면, 아버지가 욕설을 퍼부으면서 엄마를 잔인하게 구타하는 폭력 장면에 강한 충격을 받았어요. 이거에 아까 얘기했던 쥐상스, 그리고 융학파에서는 이것을 트라우마라고 말하죠. 이 트라우마에 강력하게 이렇게 카텍시스가 되어지면 그것이 자신의 삶 속에서 재현되어질 때는 목격자, 가해자, 피해자 역할을 동시에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르나르는 4살 때에 아버지가 엄마를 욕하고 잔인하게 폭행하는 장면을 보았어요. 아마 그 장면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여러 번 반복되어졌겠죠. 아이는 완전히 얼어붙어서 피아노 뒤에 숨어서 그 장면을 목격했어요. 차라리 아빠 그러지 마, 나쁜 거야, 엄마 때리지 말란 말이야, 이렇게 공격적으로 행하는 아이였다면 아마 이런 증상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베르나르의 이 같은 증상이나 이와 같은 성격의 소유하게 되어진 그 이유는 이런 매우 강력한 쥐상스의 사건이 일어났고, 그래서 그러한 자신의 성격이나 증상 안에는 4살짜리 아이가 반복해서 보았던 그 모습이 농축되어서 이런 게 나왔고, 때리는 아버지의 모습이 자신의 성격 안에 한 부분 차지했을 것이고, 매 맞는 어머니, 끽소리 못하고 소리 지르지 못하는 어머니의 피약적인 모습이 특별히 강력하게 내재되었다고 말할 수 있죠. 그러므로 성격은 물론 타고난 기질이라는 것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만은 생애 초기에 어떤 경험을 가졌느냐, 그리고 생애 초기에 어떤 성취도를 이루었느냐에 따라서, 또 어떤 박탈을 경험했느냐에 따라서 고유하게 형성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격도 큰 차원에서는 바뀌어지지 않겠지만, 그러나 어떤 경험을 하느냐에 따라서 약간의 변형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포거스와 슐만은 성격을 이렇게 정의했어요. 첫째, 성격은, 즉 행동은 적응적이다. 성격은 학습된 행동 패턴이다. 또 그 시대의 문화는 성격 패턴에 영향을 주더라. 각 개인의 성격은 그것 자체에 고유하고 독특한 조직을 가진다. 성격은 반응의 선택을 결정한다. 패턴의 이해는 행동을 예언하도록 한다. 기본적인 성격 패턴의 이해는 어떤 행동의 구체적 기능을 이해하게 해준다. 그렇게 정의를 내렸는데요. 그러니까 인간은 적응적이다. 그러니까 자아심리학자들은 평균적으로 기대할 만한 환경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기대할 만한
환경에서는 인간은 다 적응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삶을 꽃피워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뭐 코로나19 사태는 무척 무서운, 또는 사람들로 하여금 공포를 느끼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적응하기가 좀 힘들었어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은 철저하게 관리하고, 그 다음에 진단키트를 사용해서 진단하고, 그리고 높은 의료시설을 통해서 잘 관리했기 때문에 이제 어제 보니까 계속 뭐 거의 800명, 500명, 600명 하루 확진자가 나오는데 이제 어제 70명대로 떨어지더라고요. 점점 떨어지리라 믿어요. 그러면서 국민들도 이제 조금 적응해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예. 그래서 원하기는 다음 주 지나고 4월 때는 여러분하고 대면 수업을 했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간에 이렇게 인간은 그 어떤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요. 성격은 그 학습된 반복적인 행동 패턴이다. 반복하다 보면 그것이 자신의 성격으로 굳어진단 말이에요. 아까 공부했던 베르나르는 어땠나요? 반복적인 그런 피약적인 상황에 자신을 내려놓는 것이 좋았죠. 그러다 보니까 자신도 모르게 자꾸만 피약적 성격을 갖게 된 거죠. 특별히 그 시대의 문화는 성격 형성에 매우 지대한 영향을 준다고 봐요. 뭐 오늘 우리 시대에는 합리적인 사고, 다양한 사고, 개인의 어떤 취향 존중, 이런 것들을 존중하는 사회잖아요. 그러나 조선시대에 우리가 태어났다면 그런 자유로운 사고를 가질 수 있나요? 그러다 보면 결국 그 시대의 사회 문화적인 어떤 그 힘에 의해서, 또 뭐 종교 또는 가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성격에 매우 큰 영향을 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개인의 성격은 그 자체에 고유하고 독특한 조직을 가져요. 그래서 그 조직에 의해서 그러한 성격이 표현되고 재현되어지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 제가 칭찬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제게 정색을 하고, 왜 나를 조롱하는 거냐고. 저는 진심으로 그분이 암송을 잘해서 박수를 쳐줬는데, 이런 경험이 없었던 그 사람으로서는 그것을, 그러한 행위가 자기를 기만하는 것으로 느껴졌나 봐요. 그러니까 칭찬도 사람 봐가면서 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개인의 성격은 매우 고유해요. 그러니까 고유하다는 얘기는 고유한 스트럭처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성격은 반응의 선택을 결정한다. 그래서 저 사람의 마음에 맞는 좋은 쪽으로 이러한 반응을 유발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이러한 반응을 유발하기 위해서 또 그렇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걸 정신분석학에서는 투사적 동일시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겠어요. 이것은 우리 본격적으로 수업하면서 공부하도록 하고요. 한 개인의 패턴 이해는 그 사람의 행동을 짐작하게 만들죠. 네. 그러니까 그가 그러하니까 그러한 형태를 또 띌 것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자신도 알고
다른 사람도 아는 거죠. 특별히 기본적인 성격 패턴의 이해는 그 사람의 구체적인 어떤